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타트 2부 시작합니다. 우리 시간으로 어제 저녁 제266대 교황인 프란치스코 교황이 선종했습니다. 교황 성화는 선종 전날 부활절 강론에서 전쟁을 끝내라는 사실상의 마지막 메시지를 남겼죠. 가난한 자의 벗으로 불렸던 교황 선종에 종교와 지역을 떠나 전 세계가 깊은 애도를 표하고 있습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가 또 곤두박질 쳤습니다. 그리고 원인은 역시나 트럼프 대통령이었습니다. 관세 정책에 대한 불안감이 커진 상황 속에서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을 비난하며 해임까지 거론한 영향인데요. 미국 자본시장의 신뢰까지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럼 이 시각 주요 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입관식이 거행됐습니다. 교황청은 입관식 직후 뇌졸중과 신부전이 사인이라고 발표하고 장식 없이 묻어달라는 교황의 유언장도 공개했습니다. 민주당 대선 경선에서 압도적 승리를 거둔 이재명 후보가 코스피 5천 시대를 열겠다며 상법 개정안 재추진을 의사를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4명만 살아남는 1차 컷오프를 발표합니다. 주자 대다수는 TK로 향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2차 공판에서 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 여부를 놓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직접 발언에 나선 윤 전 대통령은 계엄 선포가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할 유일한 방법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신안산선 터널이 무너지기 전까지 천장이 내려앉은 상황에서도 보강공사가 추진된 정황이 담긴 보고서를 YTN이 단독으로 입수했습니다. 경찰이 시공사를 상대로 집중조사에 나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을 향해 중대 실패자라면서 금리 인하를 압박했습니다. 시장의 불안이 커지면서 뉴욕 증시는 급락했습니다.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남해안과 제주를 중심으로 강한 비바람이 예상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제266대 교황 프란치스코 교황이 선종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직접 사인은 뇌졸중과 그에 따른 신부전이라고 교황청이 공식 발표했습니다. 안드레아 아르켄젤리 바티칸 보건위생국장은 교황이 뇌졸중으로 혼수 상태에 빠지고 회복이 불가능한 신부전을 일으켜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사망 진단서엔 또 교황이 폐렴 외에도 고혈압과 다발성 기관지 확장증, 당뇨병을 앓았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21일 오전 7시 35분에 선종한 프란치스코 교황은 21살 때인 1957년 늑막염으로 오른쪽 폐의 일부를 잘라내 호흡기 질환을 평생 앓았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바티칸 성베드로 대성당이 아닌 바티칸 밖 성당의 지하 무덤에 묻어달라는 유언을 남겼다고 교황청이 밝혔습니다. 교황청은 교황이 지난 2022년 6월 29일자로 작성된 유언장에서 로마의 산타마리아 마조레 대성전의 지하에 간소하게 묻어달라고 썼다고 공개했습니다. 유언장에선 무덤의 위치가 성당의 측랑으로 지정됐고 이해를 돕기 위한 도면도 첨부됐습니다. 교황은 또 무덤에 특별한 장식을 하지 말아달라면서 라틴어로 프란치스쿠스라는 단어만 새겨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선종 전날 전쟁을 끝내라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마지막까지 평화를 호소한 겁니다. 약자를 두루 살피고 분쟁으로 얼룩진 세계 곳곳에 평화의 메시지를 전하려 애써왔습니다. 정유신 기자의 보도입니다. Cari fratelli e sorelle, buona Pasqua. 부활절 강론을 앞두고 성베드로 광장을 가득 메운 신도들 앞에 프란치스코 교황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헌정 전날 마지막 공개 행보가 된 이날 등장해서 교황은 가자 지구 상황을 개탄하며 휴전과 평화를 호소했습니다. Faccio appello ai belligeranti. Cessate il fuoco. Si liberino gli ostaggi. Si presti aiuto alla gente
chi ha fame e aspira ad un futuro di pace. 한 달 넘는 투병 기간 건강상 문제로 사임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지만 프란치스코 교황은 끝까지 직을 이어갔습니다. 로마 시내의 교도소를 방문하거나 제이디 벤스 미국 부통령을 비공개로 면담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가자지구 전쟁이 시작된 이후 거의 매일 현지 교구에 전화를 하며 팔레스타인의 희망을 주려 애써왔습니다. يحفزهم يشجعهم على الصمود على البقاء حتى تعبر هذه الغمامة السوداء من سماء فلسطين. 교황은 적대적 관계에 있던 미국과 쿠바가 지난 2015년 국교를 정상화하는 데도 결정적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지난 2017년엔 인종청소 논란이 불거진 미얀마를 찾아 평화의 메시지를 전했고 최근 지진 희생자를 위해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또 2021년 이라크 땅을 밟아 무장테러 희생자들을 위로했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에도 끊임없이 평화의 목소리를 전했습니다. 하지만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교황의 선종에 애도의 뜻을 전한 직후 교황의 호소와는 달리 부활절 휴전이 끝났다며 전투 재개를 선언했습니다. YTN 정신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과 대립을 이어왔던 트럼프 대통령도 좋은 사람이고 세계를 사랑했다면서 애도의 뜻을 밝혔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러시아의 긍정적이었던 교황을 기억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워싱턴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부활절 기념 행사에 나선 트럼프 대통령이 프란치스코 교황의 선종을 애도했습니다. 2기 취임 이후에도 프란치스코 교황이 이주민 추방 계획을 비판하면서 대립해왔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교황이 세계를 사랑했다고 평가했습니다. He was a good man, worked hard, he loved the world, and it's an honor to do that. 트럼프 대통령은 교황에 대한 추모와 존경의 표시로 공공건물의 조기 개양을 명령했습니다. 부활절 당일 바티칸에서 교황을 만난 마지막 손님이 된 제이디 벤스 미 부통령은 행복했다고 말했습니다. I know you've not been feeling great, but it's good to see you in better health. 프란치스코 교황과 여러 차례 만나 소통해온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러시아에 대해 매우 긍정적이었던 교황의 선종을 애도했습니다. Это человек, хочу подчеркнуть еще раз, который в высшей степени положительно относился к России. И мы это будем помнить. В пасхальные дни это особый знак того, что человек прожил свою жизнь не напрасно, много сделал хорошего для людей. 또 프란치스코 교황이 인본주의와 정의의 가치를 지킨 수호자였다고 추모했습니다. 미국과 러시아 지도자 모두 세계인을 향한 프란치스코 교황의 헌신과 사랑을 기억하겠다며 그의 영원한 안식을 기원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선종한 가운데 명동성당의 추모 공간이 마련됩니다. 전례처럼 명동성당에 프란치스코 교황의 분향소가 꾸려지고 있습니다. 천주교 서울대 교구는 명동성당에서의 조문 일정이 확인되는 대로 안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이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이번에도 직접 발언에 나선 윤 전 대통령은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할 유일한 방법이었다면서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강조했습니다. 김태훈 기자입니다. 2차 공판 시작 직전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 피고인 전용 통로를 통해 법정에 들어섭니다. 첫 공판 때처럼 짙은 남색 정장에 붉은 넥타이를 맸습니다. 굳게 입을 다물고서 맞은편 검사석을 바라보거나 변호인과 대화를 나누기도 합니다. 윤 전 대통령이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공개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재판부는 국민적 관심과 알 권리 등을 고려했다면서 법정 촬영을 허가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국민의 관심과 알 권리 등을 고려해서 이전 유사 사안 준비와 마찬가지로 공판 개시 전에 한해서 법정 촬영을 허가했음을 알려드립니다. 첫 공판에서 90여 분에 걸쳐 진술하며 변론을 주도했던 윤 전 대통령은 2차 공판 증인신문 과정에선 주로 눈을 감은 채 진술을 듣거나 이따금 조는 듯한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그러나 재판 막바지에 증인신문 계획을 두고 법정 공방이 벌어지자 이번에도 직접 발언에 나섰습니다. 칼로 요리도 하고 환자 수술도 하지만 상해나 살인 같은 범죄도 저지를 수 있는 것처럼 계엄은 그 자체로 가치 중립적인 법적 수단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국가 비상사태라는 것을 선언할 방법이 계엄 선포 외에는 없었다면서 장기 독재를 위한 쿠데타였는지 따져보려면 변호인 측 주장처럼 핵심 관계자들부터 불러 신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2일 3차 공판을 비롯해 오는 12월까지 매달 최소 서너 차례씩 공판을 진행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가운데 연내 1심 선고는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내란 혐의 재판 증인으로 나온 군사 관계자들과 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가 있었는지를 두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이번 재판에서는 윤 전 대통령의 유명한 어록들이 언급되기도 했습니다. 김영수 기자입니다.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으로부터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한 조성현 경비단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에 2차례 연속으로 출석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단대신문에서 계엄 당시 군에 내려졌던 지시와 자신들의 연결고리부터 차단했습니다. 계엄 당시 현장 지휘관과 윤 전 대통령이 소통하지 않았다는 점, 이 전 사령관으로부터 지시받을 때 대통령이 언급되지 않았다는 점을 가장 먼저 확인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또 계엄 당시 의원을 끌어내는 것 자체가 가능하지 않은 지시라고 강조했습니다. 비상식적인 지시가 내려올 수 없다는 논리로 보이는데 조 단장은 왜 그런 지시를 했는지 모르겠다고 맞받았습니다. 조 단장은 계엄 사태 이후 군이 모든 명령을 수행해야 하는 이른바 무지성 집단으로 해석된다고 안타까움을 내비치면서 명령은 목숨을 바쳐 지켜야 하지만 반드시 정당하고 헌법에 근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영기 특전사 제1특전대대장도 상관으로부터 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재확인했는데 전달 과정에서 대통령의 지시가 언급됐었다고 기억했습니다. 재판부로부터 발언권을 얻은 김 대대장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임무를 수행했다고 강조하면서 자신은 사람에 충성하지 않고 조직에 충성했다고 말했습니다. 10수년 전 검사 윤석열이 주목받은 계기가 됐던 발언을 그대로 인용한 겁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두 증인을 상대로 내란죄 구속 여건 가운데 하나인 폭동이 없었다는 점을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대선 종목도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주말 민주당 대선 경선에서 압도적 승리를 거둔 이재명 후보가 소액 투자자들의 민심을 겨냥한 주식시장 활성화를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경선 주자들 사이에선 이 후보의 독주를 견제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주말 사이 충청과 영남권 순회 경선에서 90%에 가까운 득표율을 얻어 9대명이라는 신조어를 만들어낸 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 투자업계 임원들을 만나 국내 주식시장 활성화를 강조하며 개미 투자자들을 위한 행보에 나섰습니다. 꽤 큰 개미 중에 하나였어요. 자, 정치를 그만두면 다시 또 주식시장으로 되돌아갈 가능성이 99.9%죠. 이 후보는 주식시장을 정상화해 부동산에 집중된 자산 구조를 바꿔야 한다며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을 재추진하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앞서 민주당이 추진한 상법 개정안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행의 제2요구권 행사와 국회 제2결 부결로 최종 폐기됐습니다. 이 후보는 SNS를 통해 주가 조작 대응 강화, 외국인 투자 환경 개선 등 구체적인 공약을 발표하고 이를 통해 코스피 5천 시대를 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과학기술의 날을 맞아 연구개발 분야에 과감한 투자를 통해 인공지능과 반도체 등 국가 전략기술을 키우겠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순회 경선 2위를 달린 김동연 후보는 YTN에 출연해 이 후보의 독주 구도에 쓴소리를 냈습니다. 또 이 후보를 겨냥해 기본소득 같은 정책의 일관성을 잃고 있다며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해 역전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어느 한 후보가 그렇게 일방적인 표를 가져가는 것은 건강한 민주당 또 압도적 정권 교체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김경수 후보는 검찰 폐지 후 기소청 설립, 중위소득 40% 수준 최저소득 보장 등 사회 경제 분야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TV토론회와 합동연설회에서 나타났듯 민주당 새 경선 후보는 모두 앞으로도 서로를 향한 비방보다는 정책 선거에 주력한다는 방침입니다. 지난 대선 경험을 반추 삼아 이른바 네거티브 경쟁은 본선 경쟁력도 깎아먹을 거란 판단이 깔린 걸로 보입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중 절반만 살아남는 1차 컷오프가 오늘 저녁에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중요 발표를 하루 앞두고 대권 주자 다수는 전통적 지지 기반인 대구 경북으로 향했는데요. 당 지도부는 자유 진영이 하나로 힘을 모아야 한다며 이른바 보수 빅텐트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국민의힘 소식은 윤흥성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8명 가운데 절반인 4명을 추리기 위한 일반 국민 여론조사가 시작됐습니다. 역선택 방지 조항이 적용돼 국민의힘 지지층과 무당층을 대상으로 이틀 동안 진행되는 이번 여론조사 결과는 오늘 저녁 7시 공개됩니다. 빅4만이 살아남는 컷오프가 임박하면서 나경원, 안철수, 한동훈 등 후보들은 보수의 심장 대구 경북 지역을 잇따라 찾았습니다. 안 후보는 국민의힘 대구시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탄핵 반대 후보가 대선 후보로 뽑히면 대선은 필패라며 특히 자신과 4위 자리를 놓고 경쟁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 나경원 후보를 정조준했습니다. 탄핵 각하를 외치던 분이 탄핵이 인용되자마자 대선판에 뛰어든 모습, 모렴치의 끝입니다. 나 후보는 신공항 등을 유치해 TK 르네상스 시대를 열겠다 약속했는데 탄핵 반대자는 대선에 불참하는 게 맞는다는 일각의 지적에 모든 이들의 마음을 모아 미래로 가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중도층 호소력이 낮다는 것도 편견이다. 제가 말씀드립니다. 현장 정치, 공감 정치 누구보다도 잘할 자신이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장 예정지를 방문한 한 후보는 진영과 상관없이 성공적인 정상회의 개최를 위해 힘써야 한다며 지역 민심을 파고들었습니다. 제가 대통령이 돼서 에이펙 정상회의를 통해서 대한민국이 한 단계 더 올라가는 계기를 만들겠습니다. 김 후보는 광역급행철도 GTX 전국 확산 공약을, 홍 후보는 노인 연령 70세 상향과 미래 세대에 부담되지 않는 연금 개혁 등 복지 분야 공약을 내놓으며 정책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부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대권 주자들의 지지율이 기대치에 못 미치는 결과가 나오자 당내 술렁이는 분위기도 감지됩니다. 이를 의식한 듯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재명 세력을 막기 위해선 자유진영이 힘을 모아야 한다며 당의 문을 활짝 열겠다고 공언했습니다. 국민의힘을 탈당한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 등을 포함해 이른바 보수 빅텐트를 염두에 둔 발언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오늘 1차 컷오프 뒤 사자 대결 등을 거쳐 대선 후보가 최종 결정되면 종국엔 보수 지지층이 결집하리란 게 대체적인 당내 전망이지만 여전히 탄핵 찬반 공방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당 모습이 낮은 지지율의 핵심 원인이란 비판도 적지 않습니다. YTN 윤웅성입니다. 신안산선 공사 현장 붕괴 우려가 나온 뒤에 실제로 터널이 무너지기 전까지 천장이 계속 내려앉고 있었던 걸 확인할 수 있는 보고서를 저희 YTN이 단독으로 입수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경우 붕괴 위험이 클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는데 경찰은 시공사가 작업을 강행한 건 아닌지 집중 조사하고 있습니다. 표정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공사 현장이 무너지기 3시간 전쯤 현장 관계자들은 터널이 무너질 일은 없을 거라고 설명합니다. 과심이라도 그런데 이때도 터널 천장은 조금씩 내려앉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YTN이 붕괴 위험 신고 이후 터널 형태의 변화를 기록한 상황 보고서를 입수했습니다. 11일 새벽 0시 터널 붕괴 우려 신고 뒤 새벽 2시쯤 시공사인 포스코 ENC는 터널 내부 5곳에 형태 변형을 측정할 수 있는 계측기를 설치했습니다. 계측기는 매 시간마다 각각 설치된 지점의 위치 변화를 통해 터널 천장의 높이나 폭의 변화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계측기 설치 1시간 만에 아치형 터널의 최상단 두 부분이 0.8cm와 0.4cm 내려앉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다 오전 9시 붕괴 6시간 전엔 양쪽 터널의 높이가 2.3cm에서 2.5cm 낮아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후 1시 50분, 사고 1시간 전쯤엔 두 개 터널의 천장이 각각 4.1cm, 3.7cm 내려온 것으로 기록됐습니다. 4cm 정도 되면은 긴급 비상 상황이죠. 조금만 있으면 붕괴로 이어진다라고 공학적으로 추론을 하기에는 충분한 자료. 오전 10시에 진행된 보강방안 대책회의에서 전문가는 터널 붕괴는 급격히 진행되지 않을 것 같다면서도 붕괴 전엔 징후가 발생하므로 도로 지표면 침하 및 터널 내부의 변이를 측정한 뒤 수렴이 될 시 보강공사 검토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더 이상 터널 형태의 변화가 없는 것으로 관측될 때 보강공사를 검토하란 말입니다. 하지만 천장이 계속 내려앉고 있는 상황에서도 작업자들은 터널 안에서 보강공사 준비를 하고 있었고 오후 3시 13분 H빔을 내리려던 중 결국 붕괴 사고가 났습니다. 침하라든지 또는 현재 내공 변이 자체가 계속 움직이고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작업자가 안에 들어갔을 때 되게 위험한 상태이기 때문에 보강공사를 결정한 배경과 관련해 포스코 ENC 측은 수사 중인 사안이라 답변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경찰은 공사 현장 총괄과 안전관리 등을 담당한 관계자 3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해 붕괴 우려가 계속되는 가운데 보강공사를 강행한 건 아닌지 집중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표정우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연일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해임에 금리 인하 압박까지 내놨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악재로 해석했습니다. 뉴욕 증시는 또 급락했습니다. 이번에는 뉴욕으로 가봅니다. 이승윤 특파원, 뉴욕 증시 상황 자세하게 전해주시죠. 네,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부활절 연휴 이후 맞은 4월 넷째 주 첫 거래일을 급락세로 마무리했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우량주 중심의 다우존스 30 산업평균 지수는 전장보다 2.48% 급락했습니다. 대형주 중심의 스탠다드앤푸어스 500 지수는 2.36%,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지수는 2.55% 급락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의 제롬 파월 의장에게 금리 인하를 압박하며 흔들기에 나선 여파로 풀이됩니다. 트럼프는 자신의 소셜미디어인 트루스 소셜을 통해 금리를 선제적으로 인하하지 않으면 경제 성장이 둔화할 수 있다며 파월을 압박했습니다. 케빈 애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은 대통령과 참모들은 파월의 해임 문제를 계속 검토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직접 들어보시죠. Prices are coming down, not going up. Only the fake news says they're going up. The only thing that's even are interest rates. And if we had a Fed chairman that understood what he was doing, interest rates would be coming down too. He should bring them down. 오히려 시장에서는 나쁜 소식으로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금융시장을 불안하게 만들 수 있다. 금융시장의 신뢰도를 무너뜨릴 수 있다.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달러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무려 2.05포인트 낮은 97.92까지 급락하며 3년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반면 안전자산으로 간주되는 금 가격은 사상 처음 트로이 온스당 3,400달러를 돌파하고 지금도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투자 정보사 마이탈 날리지는 트럼프의 금리 인하 요구가 연준 독립성을 위협하는 상황이 됐다며 투자자들은 새로운 거시경제적 불안 요인에 직면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경제 전문가의 평가를 들어보시죠. I think the markets are reacting to our president. Clearly, the policies are absolutely erratic. There is no strategy. The attacks on the Fed, the tariffs on, off, on, off, on, off. 투자은행인 이 에버코어는 실제로 연준 의장을 해임하려 한다면 채권 금리 상승과 달러 가치 하락,
주식 투매 등 강한 시장 반응을 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FHN 파이낸셜은 이 파월을 향한 트럼프의 위협은 미국 자산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들의 신뢰에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오스틴 굴스비 시카고 연방준비은행 총재도 중앙은행의 독립성이 침해될 경우에 결국 고물가와 저성장으로 귀결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 트럼프의 공격 속에도 파월은 내년 5월까지인 임기 만료 이전에 이 자진 사임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지금까지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이번 달 들어서 우리나라의 대미 수출이 14%나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폭격이 본격화하면서 수출이 위축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런 관세 장벽을 넘기 위해 국내 1, 2위 철강 기업인 포스코와 현대제철은 이례적인 협력에 나섰습니다. 최하영 기자입니다. 이달 중순까지 우리나라 수출은 1년 전보다 5% 넘게 감소했습니다. 대표 수출 품목 10개 가운데 반도체를 뺀 나머지 9개 품목이 모두 부진했습니다. 미국의 관세 폭탄을 맞은 승용차는 6.5%, 철강 제품은 8.7% 뚝 떨어졌습니다. 양대 수출 시장 가운데서는 미국으로의 수출이 14.3%나 줄며 감소세가 두드러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폭격으로 수출이 위축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일단 기업들은 4월 첫 번째 관세 부과 달에는 좀 수출을 피하려는 영향이 있는 것 같아서요. 조금은 앞당기거나 아니면 조금은 뒤로 미루는 그런 영향이 좀 일부 나타난 것 같고요. 관세 영향에 따라서 미국 내 수입 업체도 좀 수입을 조금 줄인 영향도. 이런 관세 장벽을 넘기 위해 철강업계 1, 2위인 포스코와 현대제철은 이례적으로 맞손을 잡았습니다. 현대제철이 미국 루이지애나에 짓기로 한 제철소에 포스코가 지분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제철소 투자금 58억 달러 가운데 절반을 외부에서 충당해야 하는 현대제철과 미국의 관세를 피해 북미 생산 거점을 마련해야 하는 포스코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면서 이루어졌습니다. 치열하게 경쟁하던 철강업계 거인들마저 동업에 나서는 등 기업들은 높은 관세 파고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YTN 최하영입니다. 오늘의 경제 일정입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미국과의 2+2 통상협의를 위해 오늘 오전에 출국합니다. 최 부총리는 현지 시간으로 오는 24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함께 미국과의 2+2 통상협의에 참여할 예정인데요. 미국에서는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 대표가 참석하게 됩니다.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가게 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가 4월 세계 경제 전망을 발표합니다. 지난 1월 글로벌 경제 성장률 전망치 3.3%, 우리나라는 2%로 전망했는데 IMF가 미국발 관세 전쟁 변수를 반영해 1월 전망치를 하향 조정할지 주목됩니다. 지난달 생산자 물가가 축산물과 수산물, 1차 금속 제품이 올랐지만 석탄과 석유 제품이 내리면서 전달과 같은 수준으로 집계됐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3월 생산자 물가 지수를 보면 농림수산품이 0.4% 상승했고요. 반대로 전력과 가스, 수도 및 폐기물이 0.2% 하락하면서 보합세를 보였습니다. 축산물이 1.8%, 수산물이 0.5% 상승한 반면 농산물은 0.6% 하락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서 지난달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소비자 상담을 분석한 결과를 오늘 발표합니다. OTT 서비스 관련 소비자 상담이 전년 대비 695.7%, 전월 대비 315.6% 증가했는데 소비자들은 동일 가구가 아니면 시청이 제한되는 일방적인 이용권 약관 변경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오늘부터 25일까지 경기도 고양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2025 국제물류산업대전을 엽니다. 국제물류산업대전은 최첨단 물류설비, 장비를 선보이는 전시회인데요. 올해는 모두 170여 개 기업이 참가해서 역대 최대 규모인 850개 전시관 규모로 운영됩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경제 일정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폐렴에서 회복 중이던 프란치스코 교황이 향년 88살로 선종하면서 전 세계가 슬픔에 빠졌습니다.
교황청은 뇌졸중과 그에 따른 신부전이 사인이라고 발표하고 미리 작성된 교황의 유언장도 공개했습니다. 바티칸 현지에서 조수연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바티칸 성베드로 대성당 앞에 수많은 인파가 집결했습니다. 향년 88살로 선종한 프란치스코 교황을 애도하기 위해서입니다. I think I'm really heartbroken. Obviously, I think as so many people are, and I think the world is, he was so loved and so respected by Catholics and non-Catholics alike. 교황청은 프란치스코 교황이 현지 시간 월요일 아침 7시 35분 선종했다고 밝혔습니다. 케빈 페럴 추기경은 교황이 전생애를 주님과 교회를 위한 봉사에 헌신했다며 특히 가난한 이들과 소외된 이들을 지지했다고 소개했습니다. 교황청은 프란치스코 교황의 직접 사인은 뇌졸중과 그에 따른 신부전이라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한 달여간 폐렴으로 입원 치료를 받으며 여러 차례 고비를 넘겼습니다. I was astonished. I felt like in the same way when the two towers fell down. I hope they will find a new pope soon because we'll definitely help towards the world peace now. 교황의 입관식은 바티칸 내 교황의 거처인 산타 마르타 집에서 거행됐습니다. 페렐 추기경이 교황 장례 예식 문서에 따라 선종 확인과 시신을 관에 안치하는 의식을 주재했습니다. 교황이 서거함에 따라 9일간 애도 기간이 이어집니다. 교황청은 유해가 이르면 23일 성베드로 대성당으로 옮겨져 일반에 공개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교황이 바티칸 밖 로마의 산타마리아 마조레 대성전 지하에 묻어달라는 유언을 남겼다고 공개했습니다. 그러면서 무덤에 특별한 장식을 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했지만 자신의 교황명을 라틴어로 새겨주기를 원했다고 전했습니다. 평소 소박한 삶을 실천했던 프란치스코 교황의 뜻에 따라 장례 예식은 가능하면 검소하게 치러질 전망입니다. 바티칸 성베드로 대성당 앞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교황이 되기 전에 한국 수녀들의 도움을 받은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모로 우리나라와는 인연이 참 깊습니다. 지난 2014년에는 직접 방한을 하기도 했고요. 국내 대형 참사 때 애도의 메시지를 내며 생명을 잃은 슬픔을 어루만졌습니다. 황윤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993년 아르헨티나 주교 시절 한국 수녀들과 포즈를 취한 프란치스코 교황. 시립병원에서 환자들을 돌볼 수녀를 구하려고 20통 넘게 편지를 썼는데 지구 반대편 한국 수녀들만 이에 응답해 아르헨티나까지 갔고 함께 기념 촬영을 한 겁니다. 이런 남다른 인연을 바탕으로 교황은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 한국에 각별한 애정을 보여왔습니다. 나는 한국을 정말 사랑합니다. 그래서 되게 깜짝 놀랐어요. 2014년 프란치스코 교황은 직접 우리나라를 찾아 순교자 124명을 기린 시복식을 집전했습니다. 광화문에서 열린 이 행사엔 2002년 월드컵 때보다 더 많은 100만 인파가 몰렸습니다. Die 11ª mensis Mai in locis et modis iure statutis cotanis celebrare possi. 4박 5일 빠듯한 일정 중 장애인, 위안부 할머니처럼 우리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들을 만나 사랑과 축복을 듬뿍 안겼습니다. 최근 제주항공 참사와 관련해 생존자와 목숨을 잃은 사람들을 위해 애도의 뜻을 표하는 등 대형 참사 때마다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YTN 황윤태입니다. 선종한 프란치스코 교황은 10년이 넘는 재임 기간 동안에 논란의 중심에 선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신도에게 버럭 화를 내기도 하고 동성애와 관련해 구설에 오르기도 했지만 잘못됐다 판단되면 사과를 망설이지 않는 등 진정한 가톨릭 정신을 보여줬습니다. 최민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2019년 마지막 날 프란치스코 교황을 기다리던 한 여성이 교황 손을 세게 잡아당깁니다. 교황이 여성의 손등을 2번 내려치고 불쾌한 표정을 짓습니다. 해당 영상이 SNS에 퍼지고 논란이 되자 교황은 다음 날 사과했습니다. L'amore ci fa paziente. Tante volte perdiamo la pazienza. Anche io. E chiedo scusa per il cattivo esempio di ieri. 프란치스코 교황은 동성애와 관련해서도 잇따라 논란을 낳았습니다.
2023년 가톨릭 사제의 동성 커플 축복을 공식 승인해 일부 국가에서 반발을 불렀는데 교황청은 이 결정이 동성의 지지가 아니고 이성 커플의 혼인과는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이탈리아 주교들과 비공개 모임에선 남성 동성애를 경멸적으로 일컫는 표현을 사용한 게 알려져 사과하기도 했습니다. 전황이 불리한 우크라이나에 러시아와 협상을 촉구하는 듯한 발언을 하자 우크라이나가 자국 교황 대사를 초치해 외교적 문제로 번졌습니다. Quella parola negoziare è una parola coraggiosa. Quando tu vedi che sei sconfitto, che la cosa non va, avere il coraggio di negoziare. 다만 논란 속에서도 잘못했다고 판단되면 사과를 망설이지 않고 늘 낮은 자세로 임했던 교황의 정신은 많은 사람의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YTN 최민기입니다. 이번에는 사건 사고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곳곳에서 땅 꺼짐과 도로 파임 현상이 나타나 도로 일부가 통제되고 복구 작업이 이어졌습니다. 승용차가 하천으로 빠지는 사고도 있었는데 다행히도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밤사이 사건 사고 소식 김다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움푹 팬 도로 위 구멍에서 연기가 뿜어져 나오고 주위엔 노란 통제선이 쳐졌습니다.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청역 부근에서 땅 꺼짐 신고가 접수된 건 어제 저녁 7시쯤. 도로 밑에 깔린 온수 배관이 파열되면서 땅이 꺼진 거로 추정되는데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연기 나서 신고가 들어왔고 이제 굴착기로 땅 판 다음에 배관 공사는 마무리됐고. 한국지역난방공사는 도로를 통제하고 밤새 복구 작업을 벌였습니다. 비슷한 시각 경남 창원에서도 지름 60cm 규모의 도로 파임이 발생했습니다. 구청은 하수관 누수로 파임이 생긴 거로 보고 보수 공사를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어젯밤 광주 중흥동에선 주택 외벽과 담장에 균열이 생겨 주민 6명이 대피했습니다. 근처에선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공사가 이뤄지고 있었는데 당국은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반쯤 물에 잠긴 승용차 주위로 구조대원이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오늘 새벽 대구 달성군에선 승용차가 하천에 빠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다행히 운전자가 차체 위로 대피한 뒤 직접 신고해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경찰은 졸음운전 여부 등을 포함해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사건 사고와 한 줄이었습니다. 경찰이 길가에서 1억 원짜리 전기 픽업 트럭을 부순 남성을 붙잡았는데 범행 전후로 호텔 직원을 때리고 BMW 4대도 부순 것으로도 파악됐습니다. 지난 2월 경기도 평택에 있는 아파트에서 유명 부동산 강사인 남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아내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보좌관을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박완주 전 의원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대구지방검찰청은 사귀는 사이인 척 상대를 심리적으로 지배해 100억 원을 뜯어낸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지난해 10월 여성인 척하면서 SNS에서 지적 장애인 등에게 접근해 로맨스 스캠 사기로 돈을 가로챈 혐의로 20대 남성 3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쇼폼으로 불리는 짧은 영상으로 식품과 화장품을 허위, 과대 광고한 사례 220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습니다. 오늘은 전국적으로 비바람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서울 등 서쪽 지방과 영남 서부를 중심으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특히 호우특보가 내려진 제주도는 시간당 25mm 안팎의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비는 오전이면 점차 전국으로 확대가 되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제주도에 최고 120mm 이상, 남해안은 80mm 이상이 되겠고요. 그 밖의 대륙은 10에서 60mm가 되겠습니다.
특히 오늘 제주도와 남해안은 시간당 최고 20에서 30mm의 비가 강하게 집중될 수 있어서 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비는 오늘 밤 대부분 그치겠지만 동해안은 내일 아침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여기에 바람도 강하겠습니다. 특히 강풍주의보가 내려진 제주도는 바람이 초속 20m 이상으로 강하게 불겠고요. 대부분 해상에서 물결도 최고 4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배편과 여객선 결항에 대비해서 사전에 운항 정보 잘 확인하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이 19.2도, 대구는 13.3도 보이고 있고요. 낮 기온은 서울이 21도, 대구는 2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서울 봉천동에 있는 아파트에서 불이 나 1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습니다. 현장에서 숨진 채 발견된 60대 남성이 불을 지른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경찰과 소방당국이 오늘 현장 감식에 나섭니다. 배민혁 기자입니다. 4층에서 무섭게 피어오른 시커먼 연기가 아파트 한 개 동을 휘감았습니다. 아파트 내부도 시뻘건 화염에 휩싸인 가운데 소방대원들이 아슬아슬하게 수색 작업을 벌이는 모습도 보입니다. 빨간 불꽃이 이제 막 보여요. 그러다가 이제 베란다 있던 이제 샤시가 날아가 버려요. 다 공포에 떨었죠, 이 주민들이. 막 저게 터지면서 그 폭발음이 앞동까지 진동이 왔어요. 아침 8시 20분쯤 서울 봉천동에 있는 아파트 4층 2개 호실에서 거의 동시에 불이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관할 소방서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하는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1시간 30여 분 만에 불을 모두 껐습니다. 불이 난 아파트 모습입니다. 거센 불길에 창문과 난간이 떨어져 나갔고 내부는 검게 그을린 채 경찰 통제선이 쳐 있습니다. 60대 남성 한 명이 4층 복도에서 숨진 채 발견됐고 불이 난 집에서 추락한 2명은 전신 화상 등 중상을 입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또 주민 4명이 호흡곤란 등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졌고 7명이 연기를 마셔 현장에서 응급처치를 받았습니다. CCTV 영상 등을 확인한 경찰은 숨진 남성이 농약 살포기를 개조해 불을 지른 것으로 추정하면서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어제 서울 성수동에서 크레인이 고압 전선을 건드려 바퀴가 터지면서 5명이 다쳤습니다. 장애인 단체가 출근길 지하철 시위를 제기하면서 혼란도 빚어였습니다. 김희영 기자입니다. 대형 바퀴에 눈으로도 쉽게 보일 정도로 큰 구멍이 났습니다. 오후 1시 40분쯤 서울 성수동에 있는 빌딩 신축 공사 현장에서 크레인 타이어가 터졌습니다. 큰 폭발음이랑 진동이 울려가지고 뭔 일인가 이제 나가봤더니 바로 앞 건물에 유리창이 깨졌다 그래서 보니까 진짜 깨져 있었고요. 이 사고로 놀란 근로자 등 5명이 다쳤고 이 중 어깨 통증을 호소한 1명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순간 전기 공급이 끊기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는데 경찰은 공사 자재를 옮기던 크레인이 고압 전선을 건드리며 전류가 타이어 쪽으로 흐르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차량 한 대가 정지 신호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달아납니다. 새벽 시간 대전광역시 파남동에서 만취 상태로 차를 몰면서 경찰의 정차 요구에도 달아난 혐의를 받는 20대가 불구속 송치됐습니다. 경찰은 이 운전자가 여러 차례 신호를 위반하면서 최고 시속 120km로 도주하자 7km가량을 쫓아가 붙잡았습니다.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국 장애인 차별 철폐연대가 장애인 권리 보장을 촉구하며 1년여 만에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를 제기했습니다. 서울 지하철 4호선 해화역과 오남역, 선바위역에서 열차가 지연되고 탑승을 막으려는 서울교통공사 직원들과 일부 시위 참가자들 간 충돌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서울시는 열차 지연으로 2,100만 원 손실이 났고 민원도 245건 접수됐다며 형사고발 등 강력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희영입니다. (6월 3일) 대선을 이제 42일 앞두고 또 분주하게 움직이는 각당의 소식 오늘 알아보겠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선 출마 가능성을 묻는 외신 기자의 질문에 노코멘트라고 답을 했죠. 이렇게 아리송한 답변을 두고 국민의힘 내부가 종일 술렁였습니다. 당 대선 경선 후보들은 중심으로 부적절하다라는 비판도 이어졌는데 민주당은 대선 불출마를 선언하고 내란 수사나 받으라고 쏘아붙였습니다. 김철희 기자입니다. 한덕수 권한대행 출마설을 비상식이라고 비판해왔던 홍준표 후보. 노코멘트 인터뷰가 알려진 뒤 발언 수위를 더 끌어올렸습니다. 한 대행을 탄핵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인사로 규정하며 대선 출마가 가능하겠냐고 직격했습니다. 한덕수 총리가 탄핵 정부, 당한 정부의 총리인데 그 선거에 출마하겠다는 겁니까? 극히 비상식으로 봅니다. 한동훈 후보는 주변에서 출마를 부추기는 사람들이 더 큰 문제라고 지적하며 지금은 당 경선에 집중할 때란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출마 선언도 안 한 분의 입장을 자꾸 이렇게 얘기해서 우리 경선에 있어서 주목도를 떨어뜨리는 것은 적절하지도 않고. 다른 후보들도 노코멘트 발언은 당당하지도 정직하지도 못했다고 나를 세우는가 하면 한 대행은 국정에 전념해야 한다. 지금은 당내 경쟁에 집중하자며 한 목소리로 한덕수 차출설에 선을 그었습니다. 반면 최종 경선에 진출할 2명이 가려지고 나면 3강 단일화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등 한대행의 3할 5초 등판론에 힘을 싣는 분위기도 여전합니다. 그간 한대행 출마를 노욕이라고 규탄해온 민주당은 이번에도 강한 어조로 비난전을 이어갔습니다. 한덕수 총리는 지금이라도 당장 대선 불출마 선언을 하십시오. 그리고 내란 수사에 성실히 응하길 바랍니다. 한대행 재탄핵 가능성까지 거론하며 국가 100년 대계에 영향을 줄 일엔 손도 대지 말라는 날선 반응도 나왔습니다. 국익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선 1.1획도 건드리지 마십시오. 2번씩이나 탄핵당하는 불행한 권한대행의 길을 자초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의 노코멘트 발언을 보건대 그의 대선 출마 의지가 아예 없진 않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향후 지지율 등에 따라 등판할 가능성을 열어뒀다는 해석인데 물론 대선을 관리해야 할 심판이 선수로 뛰는 건 부적절하다는 곱지 않은 시선도 적지 않습니다. YTN 김철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가 오늘 별다른 공개 일정 없이 SNS를 통해서 대선 공약 2건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김경수 후보는 호남권 순회 경선을 나흘 앞두고 오전에는 전북 당원 간담회에 이어 오후에는 광주 전남 지역 당원들과 잇따라 만나 접촉면 넓히기에 나섭니다. 김동연 후보는 오후 서울 여의도 캠프 사무실에서 비정규직 관련 정책과 또 수도권 공약을 발표합니다. 국민의힘이 100% 국민 여론조사를 거쳐 2차 경선에 진출할 대선 경선 후보자를 선출합니다.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늘 저녁 7시 1차 경선에 참여한 후보 8명 가운데 다음 단계에 진출할 후보 4명을 발표합니다. 이번 국민 여론조사는 이른바 역선택 방지 조항이 적용돼 국민의힘 지지층과 무당층을 대상으로 진행이 됐고요. 득표율이나 순위는 공개되지 않을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대선 소식이었습니다. 이 소식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신당 창당을 추진했던 변호인들과 만나 저녁 식사를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정치권이 시끄럽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사저정치가 시작됐다며 재구속을 주장했는데요.
국민의힘 경선 후보들 역시 부적절했다면서 불편한 속내를 감추지 않았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을 맡았던 김대리 변호사가 SNS에 올린 사진입니다. 지난 주말 윤 전 대통령과 함께 식사를 한 뒤 촬영한 건데 자리에는 이른바 윤어게인 신당 창당을 주도했던 배희철 변호사도 동석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윤 전 대통령은 차분하고 강해지라는 당부를 전한 거로 알려졌는데 신당 창당 기자회견이 취소된 지 사흘 만에 이 같은 사진이 공개되자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들은 일제히 부정적인 인식을 드러냈습니다. 한동훈 후보는 국민의힘과 보수를 지지하는 많은 이들의 애국심을 생각해야 한다며 우회적으로 비판의 뜻을 나타냈고 그분들이 가지고 계신 애국심을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갖고 계신 애국심은 이재명 대표 같은 위험한 사람이 이 나라를 망치는 것을 두고 보지 못하겠다는 절실함. 나경원, 안철수 후보도 각각 적절치 않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홍준표 후보는 신당 창당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걸 용산으로부터 직접 확인했다며 논란을 일축했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는 연락이 용산에서 왔습니다. 지금 이 선거는 홍준표 대선입니다. 윤석열 대선이 아니고. 민주당은 우려대로 관저 정치에 이은 사저 정치가 본격화됐다며 파상 공세를 펼쳤습니다. 파면 뒤에도 여전히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정치판을 기웃거리는 모습이 황당하다며 재판부에 지금이라도 윤 전 대통령을 직권 재구속하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누가 내란 우두머리에게 정치 재기를 꿈꾸게 만들었습니까? 1차적 책임은 구속을 취소시킨 재판부에 있습니다. 이른바 윤어게인 신당 창당 기자회견이 보류되며 논란이 더 확산하진 않을 거란 관측입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경선 레이스가 중반부에 접어들며 후보들 사이 윤 전 대통령과 관계 설정 문제는 최대 뇌관으로 떠오른 모습입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헌법재판소가 문영배 전 헌재소장 대행의 후임으로 김영도 재판관을 선출했습니다. 김 대행은 앞으로 헌재를 이끌면서 지금의 7인 체제에서 가능한 심리와 선고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차정윤 기자입니다. 차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으로 김영도 재판관이 선출됐습니다. 임명일자 기준으로 현직 재판관 중 가장 선임자인 김 대행이 지난 18일 퇴임한 문영배 전 권한대행의 뒤를 잇게 된 겁니다. 스펙트럼이 넓은 중도 성향으로 평가되는 김 대행은 지난 2023년 3월 김명수 전 대법원장의 지명을 받고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국회 인사청문회 당시 아픈 가족사를 고백해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 둘째가 자폐 진단을 받고 나서 우리 가족의 생활은 송두리째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험이 저로 하여금 세상을 좀 더 폭넓고 깊이 있게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고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 과정에서는 재판관 가운데 변론 도중 가장 많은 질문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결국은 가장 주된 목표가 그 입법기구인 국회의 기능을 정지시키겠다 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김 대행은 지금의 7인 체제 헌재를 이끌며 당분간 재판관 이견이 없는 사건을 중심으로 심리와 선고를 이어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판관 지명 관련 헌법소원이나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 심판 등은 새로 선출될 대통령이 재판관 2명을 임명해 9인 체제가 완성될 때까지 미뤄질 가능성이 큽니다. 헌법재판소장 지명도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만큼 7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헌재의 권한대행 체제도 오는 6월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차정은입니다.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의 채팅방 기밀 유출 사건이 또다시 터졌습니다. 이번에는 부인과 남동생 등과 공습 계획을 공유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거듭 헤그세스를 감쌌지만 물밑에선 장관 교체설도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미 언론사 편집국장을 실수로 초대해 후티 반군에 대한 공습 계획을 공유한 시그널 게이트. 이번엔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자신의 부인과 남동생, 개인 변호사 등을 초대한 채팅방에서 기밀 정보를 공유했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지난달 15일 후티 반군 공격 당시 디펜스 티머들이라는 제목의 채팅방에서 FA-18 호넷 전투기의 공습 일정과 타격 목표 등을 알렸다는 겁니다. 게다가 이번엔 국방장관의 개인 휴대전화가 쓰였고 부인 등 민간인들이 실수로 초대된 것도 아니어서 더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It's putting the operation, those fighter pilots who are in the air about to conduct this operation at risk with people that don't need to know this information. 헤그세스 장관은 이번에도 기밀 정보를 공유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익명의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한 뉴욕타임스를 비난했습니다. This is what the media does. They take anonymous sources from disgruntled former employees and then they try to slash and burn people and ruin their reputations. Not going to work with me. 트럼프 대통령도 헤그세스 장관을 전적으로 신뢰한다며 기밀 유출에 대한 우려를 시간 낭비로 치부했습니다. He's doing a great job. It's just fake news. They just bring up stories. I guess it sounds like disgruntled employees. You know, he was put there to get rid of a lot of bad people, and that's what he's doing. So you don't always have friends when you do that. 하지만 미국 공영 라디오 NPR은 트럼프 대통령 말과 달리 백악관에서 새 국방장관을 찾는 절차가 시작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무엇보다 충성심을 중시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대표적인 충성파인 헤그세스 장관을 진짜 교체할지 여부는 후속 입장 표명을 봐야 알 수 있을 전망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중입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재개발, 재건축 조합 입주권을 매수하면 관할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토허제가 적용됩니다. 유주택자의 기존 주택 처분 기한은 허가가 난 날로부터 6개월로 일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최두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지난달 24일부터 오는 9월 30일까지 강남 서초 송파 등 강남 3구와 용산구 전체 아파트로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확대 재지정한 서울시. 하지만 실거주 의무 적용 대상 등이 모호해 현장에서 혼란이 커지자 약 한 달 만에 국토교통부가 가이드라인을 내놨습니다. 우선 한남 3구역처럼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재개발, 재건축 지역 입주권은 토허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입주권에는 종전 부동산 유형이나 멸실 여부와 무관하게 신축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최초로 주택을 분양받는 분양권의 경우엔 토허제 대상이 아니지만 제3자에게 분양권을 전매할 때에는 허가가 필요합니다. 이와 함께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 실거주 의무기간 2년 산정 기준도 분명히 했습니다. 주택 멸실 전까지 거주한 기간도 실거주 기간에 포함해 철거 전 재개발 주택에서 1년 거주했다면 새 아파트 입주 후 1년만 더 거주해도 요건을 채우게 됩니다. 만약 토허구역 내 아파트를 취득했다면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발생하는 건 취득 시점부터입니다. 관할구청은 허가일로부터 4개월을 기준으로 신청인의 토지 이용 계획서상 입주 시기에 대한 허가 여부를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잔금일을 뒤로 미루면서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유주택자가 토허구역 내 아파트를 살 경우 기존 주택 처분 시한은 통상적인 계약 절차에 따라 6개월을 기준으로 일원화하기로 했습니다. 기존 주택 처리의 경우 매매와 임대를 인정하기로 했는데 기존 주택 처분 시한이 지나치게 짧아 과도한 재산권 침해라는 비판도 나옵니다. 가이드라인조차도 너무 지나치게 획일화, 단시간 내에 그렇게 기간을 구성하게 되면 역시 2중, 3중의 규제가 될 수 있어서 이거는 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지나치게 과잉 행정의 대상으로 본 결과. 국토부와 서울시는 이용 실태 조사 등을 통해 토지 이용 의무 준수 여부를 단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YTN 최두입니다. 화요일 스포츠 뉴스입니다. 24년 만에 선발 투수 7연승의 팀 타이 기록도 세운 프로야구 한화의 비상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불펜진까지 포함해 강속구 투수들이 상승세를 이끌고 있습니다. 이경재 기자입니다. 일요일 폰세가 NC 타자들을 철저하게 농락합니다. 7회까지 3진 13개를 잡아내며 무실점. 4사구도 없었고 안타는 1개만 맞았습니다. 2경기 연속 7이닝 1피안타 무실점 행진입니다. 토요일 문동주는 역시 NC를 상대로 5회까지 2점만 내주고 2경기 연속 선발승을 따냈습니다. 24년 만에 다시 기록한 팀 최다 선발 7연승 가운데
두 선수가 2승씩을 책임졌습니다. 연승 기간 중엔 폰세의 불펜 코칭이 화제가 됐습니다. He wants to continue to have success and to do better. And I'll just give him every knowledge and piece of knowledge that I have that I can. And if that's what he wants to do, and then he's more than welcome to follow me, and I'll give him everything that I can. 두 선수 외에도 한화는 선발 와이스와 불펜의 핵심 정우주, 마무리 김서현까지 강속구 맛집으로 통합니다. 올 시즌 가장 빠른 공을 던진 투수 5명 가운데 4명, 10명 가운데 8명이 독수리 군단입니다. 강력한 속구에 점차 제구까지 더해지면서 한화가 쉽게 공략하기 힘든 마운드를 쌓은 겁니다. 공이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올 시즌에 임하고 있기 때문에 제 공을 믿고 자신 있게 스트라이크 존을 공략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그런 성적으로 나오지 않았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화는 주중 롯데와 만납니다. 10경기에서 8승 2패로 한화의 버금가는 상승세를 타고 있는 롯데와의 3연전에 야구 팬들의 관심이 쏠립니다. YTN 이경재입니다. 튀르키예 여자 프로배구 페네르바체 구단이 김연경을 위한 은퇴 행사를 열었습니다. 페네르바체는 바키브방크와의 챔피언 결정전 2차전을 앞두고 김연경에게 등 번호 10이 박힌 유니폼을 선물했습니다. 올 시즌을 끝으로 은퇴를 결정한 김연경은 지난 2011년부터 2017년까지 페네르바체에서 뛰었습니다. 화요일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 공군 항공기가 비행 도중에 기관총 등을 떨어뜨린 것은 조종사의 실수 때문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비상 투하 버튼을 잘못 누른 건데 오폭 사고 이후 근무 기강을 강화하고 있는 사이에 이렇게 또다시 잘못을 저지른 겁니다. 박희재 기자입니다. 최근 공군 경공격기 KA-1이 야간 비행훈련 중에 기관총과 연료 탱크를 떨어뜨린 사고 이후 공군이 사흘 만에 중간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공군은 후방석에 앉은 조종사가 실수로 2.4km 고도에서 비상 투하 버튼을 눌렀다며 사고 원인을 설명했습니다. 당시 조종사가 히터 바람 세기를 조절하다가 바로 위에 있는 형태가 유사한 비상 투하 버튼을 잘못 조작했다는 겁니다. 비상 투하란 항공기 비상 상황이 발생하면 안전한 착륙을 위해 연료 탱크와 외부 장착물을 떨어뜨리는 절차입니다. 야간 비행 훈련을 하던 조종사가 야간 투시경을 쓰고 있었는데 히터 바람에 시야가 불편해지면서 송풍구를 조절하려다 사고가 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바로 위에 그 투하 버튼이 있고 송풍구는 지름이 약 3.3cm 정도, 그리고 비상 투하 버튼은 약 3.5cm 정도 이제 모양과 크기가 유사한 형태고. 당시 기관총과 연료 탱크가 떨어진 위치는 험준한 경사가 있는 산악 지역으로 다행히 인명이나 재산 피해는 없는 거로 파악됐습니다. 하지만 떨어진 기관총과 실탄이 들어간 기총포드, 연료 탱크 무게가 합해서 최소 290kg 수준인 만큼 민가로 떨어졌다면 자칫 큰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었습니다. 사고를 낸 조종사는 870시간이 넘는 비행 경력이 있고 비슷한 기종도 700시간이 넘는 베테랑 조종사로 파악됐습니다. 공군은 사고 조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안전분야 처분심의위원회를 열어 조종사를 상대로 문책 수준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오폭에 이어 기관총과 연료통 실수 낙하까지 연이은 사고에 휩싸인 공군은 재발 방지를 위해 관련 TF를 열어 비행 시스템을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는 또 급락했습니다. 장 초반부터 낙폭이 컸는데요. 거래가 진행되면서 이 낙폭이 더 커졌고요. 막판에는 조금 회복하긴 했지만 결국에는 모두 2%대 중반대의 하락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최근에 뉴욕 증시 흐름을 보면요. 내릴 때는 힘이 굉장히 가파르게 내리고요. 오를 때는 힘이 없는 모습을 자주 보여주는데 간밤에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난 셈이었습니다. 여러 경제 일정도 있고 중요한 지표도 연일 나오고 있는데 역시나 가장 큰 변수 트럼프의 입입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가 급락한 배경에도 트럼프가 있었습니다.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렸는데요. 원래도 그랬지만은 요즘 유독 표현이 거칩니다. 많이 조급해 보인다는 평가도 나오는데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을 향해서 실패자라면서 당장 기준금리를 인하하라고 압박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은 없다면서 당장 금리를 낮추지 않으면 경기 둔화가 올 것이라고 주장을 한 건데요. 글쎄요, 경기 둔화가 온다면 그게 금리 인하가 늦은 탓일까요? 아니면 관세 정책 때문일까요? 미리 비난할 대상을 만들어둔 것이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올 정도로 시장에서는 트럼프를 전혀 신뢰하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 자산을 믿을 수 없다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달러부터 채권, 주식까지 모두 팔아치우는 자본 유출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 달러와 주요 6개 통화를 비교하는 달러 인덱스 지표는 3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추락했습니다. 미국의 국채금리는 중장기물을 중심으로 치솟았는데요. 국채금리라는 것은 가격과는 반대로 움직이니까 그만큼 국채 가격이 하락했다는 뜻입니다. 투자자들이 가장 안전한 자산이라는 평가를 받았던 미국 국채마저도 내다 팔고 있다는 뜻입니다. 만약에 트럼프 행정부가 독립기관인 연준 의장을 정말로 해임한다면 미국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는 완전히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분석까지 제기됩니다. 경제 지표도 하나 살펴볼까요? 지난달 미국의 경기 선행지수가 나왔습니다. 미래 경기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보여주는 지표인데요. 한 달 전보다 0.7% 하락했습니다. 시장 예상치보다 더 나빴고요. 무려 넉 달 연속 하락세입니다.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촉발한 무역 전쟁으로 물가는 오르고 투자와 소비는 나빠지고 고용 시장은 악화할 것이다 라는 전망이 반영된 겁니다. 시장도 지표도 트럼프의 생각과는 정반대로 움직이고 있는 셈입니다. 눈에 띄는 종목으로는 엔비디아를 골라봤습니다. 그래픽 처리 장치를 만드는 인공지능 시대의 최대 수혜 기업이라는 평가를 받아왔죠. 이런 평가 속에서 한때 뉴욕 시가총액 1위 자리에 오르기도 했는데 지금은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간밤에도 4.5% 넘게 하락하면서 종가 기준으로 $100 선을 다시 내주고 말았습니다. 엔비디아의 매출 가운데 상당 부분은 중국에서 나옵니다. 미국이 중국의 최첨단 AI 칩 수출을 규제할 때는 이 규제에 맞춘 저성능 칩을 수출해 왔는데요. 이제는 그것도 규제하겠다고 하니까 실적의 악화의 우려가 커졌고요. 당연히 주가는 하락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상황이 안 좋은 건 다른 대형 기술 기업도 마찬가지인데요.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나라의 지도자 한 명이 세계 경제와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준 극단적인 사례로 역사에 남지 않을까 싶습니다. 유권자의 선택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지금까지 3분 뉴욕 증시였습니다. 오늘은 강풍을 동반한 비바람에 조심해 주셔야겠습니다. 서울은 새벽부터 약하게 비가 내리더니 지금은 빗줄기가 점점 강해졌습니다. 비는 오전이면 점차 전국으로 확대가 될 텐데요. 특히 남해안과 제주도는 시간당 최고 20에서 30mm로 강하게 집중될 수 있어서 비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더 각별하게 조심해 주셔야겠습니다. 자세한 비 상황 레이더 화면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해상에서 발달한 비구름이 유입되면서 현재 서쪽 지방과 영남 서부를 중심으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특히 호우특보가 내려진 제주도는 약 1시간 전보다 비가 더 강해지면서 시간당 30mm 안팎의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예상되는 비의 양은 제주도에 최고 120mm 이상, 남해안에 최고 80mm 이상, 그 밖의 내륙은 10에서 60mm가 되겠습니다. 특히 오늘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돌풍과 천둥, 번개가 동반될 수 있어서 시설물 관리에 유의해 주셔야겠습니다. 여기에 강풍도 비상입니다. 강풍특보가 내려진 제주도와 전남 섬 지역은 바람이 초속 20m 이상, 그 밖의 지역도 초속 15m 안팎으로 강하게 불겠습니다. 또 대부분 해상에서 최고 4m의 물결이 일면서 풍랑특보가 내려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19.2도, 광주는 16.3도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는 곳곳에서 낮 기온이 20도에 육박하며 올봄 최고 기온을 기록한 곳이 많았지만 오늘은 비바람의 고온 현상이 잠시 주춤하겠습니다. 서울 21도, 대구 20도가 예상됩니다. 비는 오늘 밤 대부분 그치겠지만 동해안은 내일 아침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고요. 이후에는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비바람이 예상되는 만큼 배편과 항공기 결항이 우려됩니다. 사전에 운항 정보를 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김시아입니다. 잠시 후 뉴스타즈 3부가 계속됩니다.